한국이요? 김치 냄새 나지 않나요?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의 비웃음이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야. 미슐랭이 증명하잖아.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3시간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백반집, 11가지 반찬에 경악했죠. 매일 8가지 요리로 나오는 무상급식. 1960년 나무 껍질을 먹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기적. 프랑스 학생들을 완전히 침묵시킨 한국 음식 문화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마르크입니다. 파리 리세 앙리 4세에서 15년째 문화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한국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네스코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3개월을 보냈는데 그때 경험한 한국의 교육열과 문화적 깊이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하지만 샤를 드골 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기대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앙투안이 여권을 손에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이에요? 런던이나 로마는 안 되나요? 옆에 있던 클로에가 거들었죠. 맞아요. 한국이 뭐가 있다고요? 삼성이랑 K-팝 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은 너희 생각보다 넓단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가 비웃듯 말했어요. 선생님은 한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해요. 18살 학생 20명. 모두 리세 앙리 4세 인문학 과정 최우등생들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파리 정치대학 진학이 예정된 아이들이죠. 하지만 그 우수한 머릿속엔 프랑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 먹어야 하잖아. 김치 냄새 진짜 싫은데. 마리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냥 프랑스 음식 파는 데만 가면 되지 뭐. 위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다친 마음. 이 여행은 쉽지 않겠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앙투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2시간이나 가야 한다니. 이 시간이면 런던 3번 갔다 올 수 있겠네.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 담긴 것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거리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목적지 자체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학생들은 여행 안내서를 꺼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우리가 왜 시장을 가요? 소피가 투덜거렸습니다. 파리말의 지구도 있고 샹젤리제도 있는데 한국 시장이 뭐 대수겠어? 클로에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잣대가 얼마나 좁은지를요. 기내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승무원이 메뉴를 안내했습니다. 오늘 기내식은 비빔밥과 불고기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피가 손을 저었습니다. 파스타 없나요?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식 특선 메뉴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벌써부터 한국 음식을 강요하네. 식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 트레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밥, 나물, 고추장, 계란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가 고추장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빨간 페이스트? 발효된 고추 소스입니다. 비빔밥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먹을래요. 샌드위치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학생 20명 중 10명이 기내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맛을 보기도 전에 거부한 겁니다. 앙투안이 비빔밥을 조금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프랑스 샐러드가 훨씬 맛있는데. 옆 좌석에 위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요리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미슐랭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프랑스야.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식이 프렌치 퀴즈니랑 비교되겠어요? 전 세계가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오잖아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교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학생들은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엄마, 벌써 한국 음식 나왔는데 별로예요. 일주일 어떻게 버티지? 어머니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 프랑스 레스토랑 찾아서 먹어. 한국 음식은 위생이 걱정되니까.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부모 세대의 편견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에서 간단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K-팝이요. 방탄소년단.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 위크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랑 분단되어 있는 나라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해 들어본 학생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앙투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치요. 냄새 나는 양배추. 불고기요. 고기 구운 거.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니? 이번엔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프랑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역사가 길어요. 수백 년 전통이요. 기술이 정교해요. 소스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전 세계 유명 셰프들이 프랑스에서 배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한국 요리는 어떻다고 생각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랑스보단 못할 것 같아요. 왜? 역사가 짧잖아요. 그리고 서양 요리만큼 과학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시장도 가보고 요리 과정도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비교해도 늦지 않아. 학생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12시간 후면 우리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겠죠.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최고라는 거요. 저는 그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 오만함이 깨지는 순간 너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건 바로 너희 자신일 거라는 걸.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파리에서 서울로. 오만함을 싣고 출발했다. 일주일 후 무엇을 싣고 돌아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한국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향한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도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도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시각은 밤 9시였습니다. 긴 비행으로 모두 지쳐 보였지만 시차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로비에 모았습니다. 배고픈 사람? 1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내식을 거부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처 편의점 가볼까? 간단한 걸 사 먹자. 학생들은 시큰둥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도보 3분 거리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삼각김밥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참치, 김치, 불고기, 치즈, 명란, 새우, 스팸, 계란, 연어, 베이컨, 소고기, 햄치즈, 참치마요, 고추참치, 제육. 15가지 종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가 진열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10을 넘어가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앙투안이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1유로에서 2유로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피는 이미 냉장 코너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도시락 진열대 앞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육볶음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치킨 마요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스팸 마요, 참치 마요, 새우볶음밥. 20가지가 넘는 도시락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라면 코너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컵라면만 50종류가 넘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김치라면, 육개장, 우동, 쌀국수, 짬뽕, 비빔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라면들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무심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크가 즉석조리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이 따뜻하게 보온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데워드릴까요? 위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떡볶이를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포크와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앙투안이 계산대 옆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입이 더 빨랐습니다. 세 번째 입으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마리는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선택했습니다. 첫 입을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클로에를 쳐다봤습니다. 클로에도 불고기 김밥을 먹으며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제육볶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 위에 고기와 야채가 얹어져 있었고 옆에 단무지와 김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포크로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학생들은 편의점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위크가 떡볶이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 편의점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한 샌드위치, 딱딱한 빵, 과자, 탄산음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앙투안이 두 번째 삼각김밥을 들고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0원. 1유로 50센트. 파리에서 이 가격이면 작은 초콜릿바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소피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냉장 코너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컵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무료 정수기가 있었고 뜨거운 물도 제공됐습니다. 클로에가 신기한 듯 정수기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버튼이 있었습니다. 컵도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슬슬 돌아가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다시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음료수 코너였습니다.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식혜, 수정과 미숫가루,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생소한 음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리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집었습니다. 귀여운 노란색 용기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3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산 간식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짧은 길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파리 편의점이랑 너무 다른데요.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고 맛도 있어요. 클로에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편의점 음식이 좋다고 한국 음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 전 리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편의점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매일 가도 좋아.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로비에 남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서 3시간. 삼각김밥 15가지, 도시락 20가지, 라면 50가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언은 여전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드문드문 걷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생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먹은 삼각김밥 진짜 맛있었어. 내일 아침에 또 가자. 라면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앙투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파리는 편의점이 이렇게 안 돼 있지?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2시에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생 단톡방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잠이 안 와요. 배고파요. 편의점 갈 수 있어요? 6명의 학생이 깨어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앙투안, 클로에, 소피, 마리, 위크, 그리고 니콜라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배고픔이 더 큰 모양이었습니다. 편의점 가려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식당 가볼까? 제대로 된 한식을. 새벽 2시에 여는 식당이 있어요? 소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서울에 있을 때 자주 가던 24시간 백반집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학생들이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습니다. 파리였다면 새벽 2시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했고 편의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무섭진 않네요.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 밝아서 그런가 봐요. 10분을 걷자 24시간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식당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손님이 3팀이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 2명.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에 식당이 영업 중이라는 것도 신기한데 사장님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구이, 계란말이. 모두 6,000원에서 만원 사이였습니다. 앙투안이 환율 계산을 했습니다. 5유로에서 8유로 정도였습니다. 파리에서 새벽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최소 20유로는 내야 합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능숙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뭐가 좋을지 추천해 드릴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은 메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의 기본 요리예요. 맵지만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덜 매워요. 제육볶음은 돼지고기 볶은 거고요. 위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찬은 따로 주문해야 해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본으로 나와요. 리필도 무료예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무료 반찬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6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찬이 무료라고요? 리필도 된다고요? 이 가격에?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멸치볶음, 계란말이, 감자조림, 오이무침, 깻잎절임, 젓갈, 김. 11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소피가 반찬 접시들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인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빨간 국물 속에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은 따로 공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국물을 밥에 말아 먹어도 되고요. 반찬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김치찌개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클로에는 밥 위에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 부어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밥과 섞이며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리는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고 있었습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 시금치의 고소한 맛, 멸치볶음의 달콤한 맛. 각각의 반찬이 다른 맛을 냈습니다. 니콜라가 계란말이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요리네요. 리크는 이미 김치찌개 한 그릇을 거의 비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밥 더 주문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무료 리필이에요. 가져다 드릴게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까지 무료 리필이라니. 사장님이 새 밥공기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반찬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김치? 콩나물?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계란말이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 친구들이 잘 먹어야죠. 식사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모두 배불러 보였습니다. 앙투안이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6인분에 54,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9,000원, 유로로 7유로 정도였습니다. 클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이었으면 1인당 20유로는 냈을 거예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반찬 하나 없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또 오세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새벽 3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배가 불러서인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11가지 반찬이 다 무료였어요. 위크가 덧붙였습니다. 밥도 무료 리필이었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파리의 3분의 1이었어요. 앙투안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사실상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하지만 클로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파리는 팁까지 20% 내는데도 서비스가 이것보다 못한데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로비에 남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벽 2시, 백반집. 11가지 반찬 무료 리필. 사장님의 자연스러운 친절. 1인당 7유로. 학생들의 방어가 약해지고 있다.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싸지에서 왜 파리는 이렇게 비싸지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거리 곳곳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새벽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도시.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생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금 먹은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 반찬도 엄청 많았고. 새벽인데도 사장님이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마리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팁도 안 받는데. 그 질문에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니콜라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한국을 프랑스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그 자체로 이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균열은 더 커질 겁니다.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 단톡방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 음식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소피가 어젯밤 편의점 삼각김밥 사진을 올렸습니다. 15가지 종류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파리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반응, 한국이 프랑스보다 낫다는 말이냐는 항해, 정신 나갔다는 조롱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새벽 백반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11가지 반찬이 테이블에 가득한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다며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앙투아는 가격 비교 사진을 올렸습니다. 삼각김밥 가격표와 파리 샌드위치 가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국 1.5유로, 파리 6유로. 그런데 한국이 더 맛있다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 댓글란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 모욕이라는 비난, 값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반박, 프랑스 학생 맞냐는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클로에의 어머니는 메시지로 사진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니콜라의 어머니는 한국 음식이 프랑스보다 낫다는 말을 삭제하라며 가문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는 학교에 항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2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학부모 단톡방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낫다니 말도 안 된다는 항해,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는 비난, 한국 음식 위생이 검증됐느냐는 의심, 프랑스 레스토랑을 찾아 먹이라는 지시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요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이며 한식 따위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위크도 동의했습니다. 편의점 사진도 진짜고 가격도 진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에는 불안해했고 소피는 사진을 지울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니콜라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왜 지워야 하냐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속 올리면 부모님들이 더 화내실 텐데 어떻게 하냐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틀렸냐고.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들은 안 믿으시냐고 다시 물으니 앙투안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서라고. 자신들이 믿어온 세계가 흔들릴까봐. 그 말에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위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이틀 전까진 똑같았다고. 한국을 무시했었다고. 니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서서히 결연함으로 변했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그럼 더 보여드려야 한다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클로에가 더 화내실 거라고 반대했지만 니콜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니까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라고. 위크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속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뭘 먹든 어디를 가든. 소피가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계속 올리겠다고. 부모님이 화내셔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저는 학생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부모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학부모 단톡방 폭발. 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험이 편견을 이기기 시작했다. 세대 간 전쟁이 시작됐다. 점심시간 전 다시 학생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썼습니다. 오늘도 계속 올리자. 진실을 보여주자. 소피가 답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설명했어요. 처음엔 안 믿으시더니 나중엔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니콜라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사진이 조작된 거 아니냐고 하셔서 라이브로 편의점 보여드렸어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믿으셨어요?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아직은 반신반의하세요. 근데 예전보다는 나아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경험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부모 단톡방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질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편의점에 저렇게 많은 종류가 있나요? 새벽 2시에 식당이 영업한다고요? 가격이 정말 저렇게 싸요? 학생들의 부모 몇몇이 직접 한국 편의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올린 사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썼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요리의 품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격과 양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식이 단순히 싸고 양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는 걸.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다는 걸. 학생들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내일 시장에 가면. 넷째 날 아침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여전히 부모님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 빼곡한 가게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파리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먹자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빈대떡, 마약김밥. 익숙하지 않은 음식 이름들이 간판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큰 냄비 앞에서 떡볶이를 볶고 계셨습니다.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떡이 윤기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떡볶이 5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집어넣고 양념을 추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소피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과 어묵 삶은 계란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위로 떡을 잘라주시며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핫, 핫, 천천히.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함과 매콤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도 새로웠습니다. 클로에가 어묵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크는 이미 두 번째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니콜라가 국물을 조금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주방을 가리키셨습니다. 따라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방 쪽으로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커다란 통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이 고추장은 3년 숙성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담근 게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장인에게서 사오신다고 했습니다. 고추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물엿, 설탕, 간장, 다진 마늘, 생강을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배합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고추장과 물엿의 비율이 3대1, 설탕은 물엿의 절반, 간장은 전체의 10%.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다른 통을 여셨습니다. 멸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육수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1시간 끓인다고 했습니다. 그 육수에 떡을 넣고 끓이면 떡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시피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걸렸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은 알려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육수를 끓이는 법, 고추장 양념을 만드는 법, 떡을 넣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법.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니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과학이네요. 위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렌치 소스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비율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앙투안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소스 장인들이 있어요. 20년, 30년 경력으로 소스를 만들죠. 할머니도 그런 분이신 거네요. 할머니가 제 통역을 듣고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나라가 다르지만 정성은 같다고. 테이블로 돌아와 떡볶이를 다시 먹었습니다. 이번엔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숙성 고추장, 1시간 끓인 육수, 20년 시행착오로 찾아낸 비율. 그 모든 게 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거네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식도 프렌치만큼 정교해요. 아니, 어쩌면 더. 소피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손, 떡볶이 냄비, 양념통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20년 경력 떡볶이 장인. 3년 숙성 고추장. 프랑스 소스 장인과 같은 정신. 한식은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계산을 할 때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5인분에 2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4,000원, 약 3유로였습니다. 앙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에서 이 정도 장인의 음식을 먹으려면 1인당 30유로는 내야 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니콜라는 할머니께 프랑스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모르셨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이였습니다. 위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프렌치 퀴즈만 고급이라고 생각했어요. 니콜라가 덧붙였습니다. 한식은 단순하고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기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마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었습니다. 3년 숙성이라고? 정말? 20년 경력이면 진짜 장인이네. 혹시 레시피 받아올 수 있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넷째 날 광장시장. 떡볶이 할머니의 20년. 학생들이 깨달았다. 한식도 장인 정신이 있다는 것을. 프렌치만 고급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호텔로 돌아와 학생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썼습니다. 내일은 뭘 배울까요? 클로에가 답했습니다. 김치박물관 간대요. 발효과학 배운대요. 니콜라가 덧붙였습니다. 발효라면 프랑스 치즈랑 비교할 수 있겠네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치즈가 이길까요? 김치가 이길까요? 위크가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할머니 말씀대로 나라는 다르지만 정성은 같은 거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에서 이해로, 판단에서 존중으로. 다섯째 날 오전, 김치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어제 올린 게시물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본 게 정말 그래? 장인 정신이 있다니 놀랍네. 그래도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다르겠지.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인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김치 항아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 지역별 김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약 600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앙투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00가지요? 김치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안내원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갓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백김치. 기본 종류만 수십 가지이고 지역마다 재료와 방법이 달라 60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벽면 지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지도에 지역별 김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보쌈김치, 전라도는 고들빼기김치, 경상도는 깍두기, 강원도는 더덕김치, 제주도는 동지김치. 클로에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치즈랑 비슷하네요. 지역마다 다른 거.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치즈는 약 400여 종류인데 김치는 600종류가 넘는다고.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프랑스가 치즈로 유명한데 김치 종류가 더 많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발효 과학 섹션이었습니다. 큰 스크린에 김치의 발효 과정이 현미경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치 1g에는 약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있다고 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증식한다고 했습니다. 니콜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10억 마리요? 1g에? 안내원이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김치 1g에 약 10억에서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있다고. 이는 요구르트보다 많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소피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 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구르트는 100ml당 1억 마리예요. 김치가 훨씬 많네요. 다음 패널로 이동했습니다. 김치의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철분, 식이섬유. 그리고 칼로리는 100g당 15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마리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영양학을 선택한 학생이었습니다. 발효실 재현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천천히 발효시켜야 최적의 맛과 영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과발효되어 씌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된다고. 앙투안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치즈도 똑같아요. 온도와 습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위크가 덧붙였습니다. 숙성 시간도 중요하고요. 브리 치즈는 4주, 콩테 치즈는 12개월.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라고. 백김치는 2일이면 되지만 묵은지는 1년 이상 숙성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장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온 가족이 모여 1년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딸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장면. 이웃들도 함께 모여 서로 돕는 모습. 김장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접 김치를 담가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학생들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강사님이 준비된 재료들을 설명했습니다. 절여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무채, 쪽파. 각각의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고춧가루는 매운맛과 색, 젓갈은 감칠맛, 마늘은 향과 항균 작용, 생강은 향신료, 무채는 식감과 단맛, 쪽파는 향. 학생들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에 젓갈을 넣고 마늘과 생강을 다져 넣었습니다. 무채와 쪽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소피가 양념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화학이에요. 각 재료의 성분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김치는 발효 과학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펴발랐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클로에가 손목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루에 100포기 담근다고 했죠? 정말 힘들겠어요. 니콜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네요. 혼자는 못하니까. 체험이 끝나고 각자 담근 김치를 작은 용기에 담아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3일 후면 먹을 수 있다고.
실온에 하루 두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고. 박물관을 나오며 학생들은 손에 김치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600가지 종류, 10억 마리 유산균, 과학적 발효 과정이 가득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치즈랑 정말 비슷해요. 지역별 다양성, 발효 과학, 온도 조절, 숙성 시간.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종류는 김치가 더 많고 유산균도 더 많아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치가 치즈보다 나은 건가요? 위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거예요. 둘 다 훌륭한 발효식품이에요. 클로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치즈만 발효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니콜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김치 600종, 유산균 10억 마리. 프랑스 치즈 400종, 유산균 1억 마리. 비교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둘 다 위대한 발효 문화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학부모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니콜라의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00종이나 된다고? 유산균이 치즈보다 많네. 발효 과학이라. 우리랑 비슷하구나. 김치도 존중받을 만하네. 한 학부모가 썼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한식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적어도 한식을 무시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5째 날 김치 박물관. 600종의 다양성, 10억 마리의 과학. 학생들이 깨달았다. 발효 문화는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저녁 식사 후 학생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앙투안이 썼습니다. 내일은 학교 급식실 간대요. 소피가 답했습니다. 급식이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클로에가 답했습니다. 한국 급식은 프랑스랑 다르대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위크가 답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 거예요. 선생님이 꼭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학생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6째 날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급식실 견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 깔끔한 운동장,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자전거 거치대.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먼저 학교를 간단히 둘러보고 점심시간에 맞춰 급식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급식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도 뒤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밀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손에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배식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리실 유리창 너머로 조리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생복, 마스크,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나와 프랑스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현미밥,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배추김치, 과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소피가 세어봤습니다. 밥, 국 메인 요리, 반찬 2가지, 김치, 과일, 우유. 총 8가지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성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급식의 총 칼로리는 820kcal, 탄수화물 55%, 단백질 25%, 지방 20%,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도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리가 그 표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학교 급식 영양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냉동 피자 한 판, 감자튀김, 탄산음료. 칼로리는 900kcal가 넘었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이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식판을 내밀면 조리원들이 정량을 담아주셨습니다. 밥은 공기에, 국은 국그릇에, 메인 요리와 반찬은 각각의 칸에. 앙투안이 배식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조리원들의 손놀림이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양을 재는 국자, 정해진 분량, 흘리지 않는 솜씨. 프랑스 학생들도 식판을 받아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되어 배식을 받았습니다. 조리원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8가지 음식이 식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말없이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돼지고기와 야채. 밥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위크는 시금치나물을 맛봤습니다.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깍두기도 한 조각 먹어봤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영양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한 달 전부터 계획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기를 고려해 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모두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하셨습니다. 쌀은 국내산, 돼지고기는 국내산, 채소는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가 배송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이게 매일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같은 메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앙투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메뉴요? 영양사 선생님이 한 달 급식 계획표를 보여주셨습니다. 30일 동안 모두 다른 메뉴였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닭볶음탕, 떡갈비, 잡채, 비빔밥. 메인 요리만 30가지였고 반찬까지 포함하면 100가지가 넘는 음식이 한 달 동안 제공됐습니다. 마리가 그 표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파리 학교 급식은 일주일에 3번 피자, 2번 파스타, 나머지는 샌드위치나 햄버거였습니다. 사실상 5가지 메뉴가 반복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의 음식을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 수거함에, 물은 싱크대에, 식판은 식판 수거대에. 클로에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리 배출까지 하네요. 조리실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주방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대형 냉장고, 산업용 가스레인지. 모든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조리는 당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다고. 신선도를 위해 최대한 늦게 조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된다고 했습니다. 한쪽 벽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표시판이었습니다. 오늘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산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쌀 국내산 경기도, 돼지고기 국내산 충청도, 배추 국내산 강원도. 니콜라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투명하네요. 어디서 온 재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의 목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급식실을 나와 버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앙투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급식이 너무 형편없어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가지 음식이 매일 나와요. 우리는 피자만 3번이에요. 마리가 휴대폰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과 프랑스 급식의 영양 비교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급식 820kcal, 탄수화물 55%, 단백질 25%, 지방 20%, 채소 200g. 프랑스 급식 950kcal,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 20%, 채소 50g. 위크가 그 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소가 4배 차이 나요.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더 건강한 거겠죠. 니콜라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청소년 비만율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비만율 8%,
프랑스 18%예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식판 사진, 영양성분표, 한 달 메뉴표, 식재료 원산지 표시판. 캡션은 이랬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8가지 음식, 매일 다른 메뉴, 영양사가 계획, 신선한 식재료, 투명한 원산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왜 냉동 피자만 먹어야 할까요? 그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매일 저렇게 나와? 프랑스 급식이랑 차원이 다르네. 우리 애들은 왜 피자만 먹여? 교육부에 항의해야겠어. 학부모 단톡방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생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급식이 이렇게 형편없었어. 한국은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장 개선이 필요해. 한 학부모가 썼습니다.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급식만큼은 완전히 졌네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6째 날 학교 급식실. 8가지 음식, 30일 다른 메뉴, 투명한 관리. 학생들이 무너졌다. 프랑스 급식의 현실을 직시했다. 학부모들도 인정했다. 적어도 급식만큼은 한국이 이겼다고. 저녁이 되자 학생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앙투안, 클로에, 소피, 마리, 니콜라, 위크.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돌아가면 급식 개선 캠페인 해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프랑스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가 본 걸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줘야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국입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이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떠나기 아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끝이네요.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지난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새벽 백반집 반찬들, 시장 떡볶이 할머니, 김치박물관, 학교 급식실. 수백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발표 자료 만들어야 해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도 정리해야죠. 가격 비교, 영양 비교, 메뉴 다양성. 니콜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표 제목은 한국 대 프랑스 음식 문화 비교였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음식 종류 한국 80가지 이상, 프랑스 10가지 미만. 24시간 식당 한국 흔함, 프랑스 거의 없음. 반찬 문화 한국 무료 제공 및 리필, 프랑스 추가 비용. 학교 급식 한국 8가지 구성 매일 변경, 프랑스 단일 메뉴 반복. 위크가 그 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부모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클로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요리가 더 우아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앙투안이 대답했습니다. 우아함과 실용성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실용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구역에서 학생들은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대부분 김치, 고추장, 라면을 샀습니다. 소피가 고추장 3병을 들고 왔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직접 맛보시라고. 마리는 김치 냉장고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김치 직접 담가보고 싶대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배움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 니콜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은 우리가 틀렸습니다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출발 전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김치뿐,
프랑스 요리가 최고, 배울 게 없다는 생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15가지 삼각김밥, 가격 1.5유로. 새벽 2시 백반집, 11가지 반찬 무료 리필. 떡볶이 할머니 20년 경력, 3년 숙성 고추장. 김치 600종류, 10억 마리 유산균. 학교 급식 8가지 구성, 매일 다른 메뉴. 각 슬라이드마다 사진과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결론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한식도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존중을 배웠습니다. 앙투안이 그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비빔밥과 불고기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모든 학생이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소피가 비빔밥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엔 이거 안 먹었는데. 클로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음식인지.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앙투안이 학생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발표회 열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초대하고. 소피가 답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오시게 해요. 직접 보시고 들으셔야 해요. 니콜라가 덧붙였습니다. 언론도 부를까요? 이게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리가 답했습니다. 교육부에도 보고서 보낼 거예요. 급식 개선 제안서로. 리크가 썼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프랑스 사회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각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학생들이 짐을 챙겨 통로로 나왔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학생들은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떠날 때보다 훨씬 많은 부모님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앙투안의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어땠니? 앙투안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내가 올린 사진들 다 봤어. 정말 저래?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제가 찍은 거예요. 과장 하나도 없어요. 클로에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이 프랑스 음식보다 나아? 클로에가 대답했습니다. 나은 게 아니에요, 엄마. 다른 거예요. 둘 다 위대해요.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공항 로비 한쪽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니콜라가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급식을 보고 우리 급식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렇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앙투안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소피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 문제는 우리가 교육부에 제안해야겠어.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다음 학부모 회의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걸으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났다. 학생들은 한국을 이해하러 갔지만 결국 자신을 질문하며 돌아왔다. 오만함은 겸손으로, 무시는 존중으로, 판단은 배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될 것이다. 3주 후 리세 앙리 4세 대강당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300명, 학부모 150명,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앙투안, 클로에, 소피, 니콜라, 마리, 위크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백반집, 시장, 김치박물관, 학교 급식. 모든 이야기를 데이터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편의점에 80가지 음식이 있어요? 학교 급식이 매일 달라요? 김치가 600종류나 돼요? 학생들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청중석 뒷줄에서 한 기자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르몽드 지역판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음식에서 배운 프랑스 학생들이었습니다. 기사는 학생들의 경험과 함께 프랑스 급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학교 급식 개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파리교육청은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0개 학교에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영양사 배치, 다양한 메뉴, 신선한 식재료, 투명한 원산지 표시. 그 10개 학교 중 하나가 리세 앙리 사세였습니다. 첫 한국식 급식이 나온 날 앙투안이 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식판에 밥, 국 메인 요리, 반찬 3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한 학생의 인생을, 한 학교의 급식을, 그리고 조금씩 프랑스 사회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을 이해하러 갔지만 결국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진짜 여행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건 음식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오만함이 깨지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는 걸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